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18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의 주제는 이제 입지이론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논하도록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뭐라고 설명한 내용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제 18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은 입지 조건이 약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용도별로 입지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상식적인 말인데,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의 쾌적성하고 생활의 편리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우수한 입지 조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쾌적성, 편리성,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거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이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입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성 또는 이제 생산성을 듭니다. 지금 생산성만 나와 있죠. 비용성 또는 생산성이 공업용 부동산으로서 우수한 입지 조건이다라는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187페이지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지 이론은 상호 입지론이 이제 엄청 나옵니다. 특히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호 입지론도 이제 그다음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먼저 이제 188페이지부터 이제 공호 입지론에 대한 논리를 간단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어요. 공업주로는 거기 1번에 이제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주론 이 정도만 입지 조건 보시면 되고, 공업주로는 일방적으로 배보 이론이 나옵니다. 아주 고전적인 공업주론자 중에서 엄청난 유명하신 분인데,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명칭도 올해도 이제 29회 때도 그대로 나왔었죠. 최소 비용 이론인데 밑에 세 줄로 돼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근데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1900년대 초반 이론이다 보니까,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법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윤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문구고, 밑에 방가리 1번에 가정이라고 나온 것은 안 보셔도 돼.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부 이론할 때 그 방가리 1번에 주요 내용이 있죠. 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요 내용은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24회 때 20회에 유일하게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만들었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가지고. 오른쪽에 레시오의 최대 수율은 보지 마세요. 레시오는 상호 입지론자의 좀 성격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지 마시고 이제 배보 것만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배보 이론을 잡았을 때 목차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배보란 분은 공장 부지를 선택하려면은 3대 주요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있더라. 그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봤냐면은 튜넨으로부터 내려온 이제 전통이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수송비 이렇게. 수송비가 어떤 거냐면은 이분은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수송비 최소 지점입니다. 최소 찾아서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공장 부지를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다라는 사고 방식이야.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그럼 이때 이제 총 수송비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원료 수송비하고 그리고 제품 수송비 합, 원료랑 제품 수송비 합을 우리는 총수송비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논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모든 공장들이 다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 시험에 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노동비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인건비지, 인건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 비교한 지문이 실제 시험에 있어요. 그 수송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최소되는 지점을 찾는데 수송비도 최소 지점 찾고 노동 비용도 최소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최소 지점이 만약에 똑같이 AA다. 즉 수송비 최소 지점과 노동비 최소 지점 같으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수송비 최소 지점을 최적 부지로 처음에 마음먹은 것처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요 두 가지 지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수송비 최소 지점과 노동비 최소 지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디를 최적 공장 부지 선택할 것이냐라는 논리입니다. 이때는 따져봐야 돼. 그럼 우선적으로 수송비 최소 지점을 선택을 했죠. 그럼 이거를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한번 이전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전하려고 그랬을 때 그럼 A에서 B로 옮긴다 그러면 우선 선택한 데가 수송비 최소 지점이니까 공장을 B로 옮겼을 때는 당연히 수송비 최소 지점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B라는 지점은 A보다는 수송비가 증가될 거야. 그 수송비 증가분이 얼마다라고 금액으로 이제 금액과 관련된 걸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비가 그만큼 A에서 B로 가면은 절약되겠지. 이 두 가지를 말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수송비 증가분이 노동비 절감분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나온 거야. 즉 일로 A에서 B로 옮겼을 때 수송비는 100원이 증가되는데 노동비는 만약에 50원이 절감된다. 그럼 합치면은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 50원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때는 공장을 옮기면 안 돼. 그건 이전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수송비 최소 지점을 공장 부지로 선택하라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송비 증가분보다 만약에 노동비 절감분이 크다. 그럼 여기는 100원이 증가됐는데 B로 옮겼을 때 노동비가 200원이 절감된다. 합치면은 마이너스 100원. 즉 비용적인 면에서 100원이 절감되잖아. 그럼 수송비 최소 지점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분이 훨씬 크다면 공장은 최종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 부지가 이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따져봐가지고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어렵게 15회 때 유명했던 15회 때 그림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문제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지만, 근데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공장은 성격상 모여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배보란 분이 이 내용을 전개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용도지역 공부하시잖아요. 용도지역제가 없었던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성격상 같이 모여있는 경향이 있더라. 모여있다? 집적이라 그럽니다. 집적 경제라 그래요. 집적의 반대말이 분산이야. 그럼 모여있을 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생겨요. 모이다 보면은 원료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동력도 같이 공유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비싸진다든지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아진다든지 오염물질 배출하다 보니까 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은 집적했을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감안했더니 플러스가 더 크다. 그럼 같이 모이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나온 것이 집적 이익입니다. 집적 경제에 따른 집적 이익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한번 이제 공장을 옮겨봤을 때 따져본다 그랬는데 집적 이익은 어느 지점이냐? 얘는 최대 지점입니다. 그럼 최대 지점이 이게 C 지점이다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수송비가 최소 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결국 승자하고 또 이걸 또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수송비까지 계속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A에서 C로 공장을 옮겨 본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요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A에서 C로 옮기면 그만큼 수송비는 증가되겠죠. 근데 C로 옮기면은 집적 이익 증가분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더 크다, 수송비 증가분이 더 크다 그러면은 공장을 옮기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선택했던 수송비 최소 지점을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근데 집적 이익 증가분이 더 크다, 그럼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배보란 분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아서 이것이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직접 경제에 따른 직접 이익의 변화분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고찰하는 논리인데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야? 하나의 공장을 선택할 때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에 대한 직접 이익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3대 요소에 대해서 자주 낼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송비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한 학자가 뭐를 부분을 고려했는지 직접경 직접 이익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비 이런 걸 고려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거기 주요 내용의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쭉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배웠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189페이지부터 공업 입지 지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공업 입지 형태입니다. 입지 유형.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그 밑에 보면 수송비가 이제 언급이 됐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수송비를 강조한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게 돼. 수송비 지향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송비를 강조하다 보면은 나오는 산업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언급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 아니라 두 번째 189배 하단부에 수송비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원료 지향형 또는 시장 지향형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표가 그려져 있고 표 안에 이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이야. 그리고 밑에 보충 학습으로 그 원료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에 원료에는 편제 원료 또는 보편 원료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용어들을 알아야지 위에 거 풀 수가 있어요. 복잡하진 않아요. 먼저 원료 지향형입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 지향형 입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원료 지향형이든 시장 지향이든 무조건 나오면 다 수송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료 지향이라는 것은 공장이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유리하냐? 원료 생산지에 되도록 가까운 데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논리고요. 시장 지향형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갖다 놔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 지향론이다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수송비 지향론에 나오는 거니까 서로 조건이 상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공부하시면 돼. 한쪽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동그라미 쭉쭉 설명이 돼 있지만은 원료 지향형에 대해서 이제 건드려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차피 수송비는 이제 두 가지 수송비, 원료 수송비랑 제품 수송비 비교했는데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제품 수송비랑 비교되는 원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당연히 무슨 원료를 말하냐면은 국지 원료를 말합니다. 국지 원료랑 같은 말이 편제 원료다라는 뜻이야. 지금 무슨 뜻이냐? 국지 원료란 말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존재하는 원료야. 때문에 이 국지 원료는요, 생산지란 개념이 있어요. 뭐 원유라든지 철강석이나 석탄처럼 생산지란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국지 원료는 수송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원료가 있어요. 국지 또는 보편은 편지 원료랑 반대되는 원료가 보편 원료라고 있어요. 보편 원료는 물이라든지 또는 공기처럼 배분한 분이 이걸 예를 들었어요. 아무 데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보편 원료는 수송비라는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수송비라는 개념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국지 또는 편지 원료다라고 보시고 그 국지 원료하고 제품 수송 비교했을 때 원료 지향형 입지 형태가 되려면은 원료 수송비가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야. 반대로 제품 수송비 크면 시장 지향이 돼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원료를 공장에 가져와서 가공할 때 중량이 변하는데 원료 지향형 산업은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을 말합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모두 당연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원료 지수라는 공식이에요. 초창기 때 한번 나왔었죠. 원료지수 공식은 여기에 이제 요거 그대로 적용한 거야. 제품 중량이야. 제품 중량을 밑으로 깔아요. 그리고 국지 원료 중량을 위로 덮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요걸 가지고 의사결정하기를 나누기는 모든 의사결정 1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나누기는 1보다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 1보다 크면은 국조원료 중량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럼 원료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뭐죠? 원료지향형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언급할 때. 그런데 이제 굳이 확장한다 그러면은 입지 중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언급이 없어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원료 지수가 1 가지고 판단하잖아. 원인이 나누기니까 원. 그래서 1 가지고 판단하는데 입지 중량은 1, 원료 지수 1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 가지고 판단해. 그래서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형태가 되더라.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오지선다니까 부패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요것도 원료 지향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시장 지향은 정반대로 하시면 돼. 시장 지향은 제품 중에 더 크든지 중량 감소가 아니라 중량 증가 산업이 되고, 그리고 시장 지향이 되려면 원료수가 1보다 작아야 되고 입지 중량도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지향은 부패하기 쉬운 원료가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 A산업의 입지 중량이 1.7이라면 A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 형태를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게 O냐 X냐는 거야.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야. 여기 A산업의 입지는 1.7이라고 나왔죠. 근데 1.7이 제시된 것이 뭐죠? 입지 중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A산업 원료 지향이 되려면 입지 중량이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는데 1.7은 2보다 작잖아. 때문에 이거는 원료 지향이 아니라 시장 지향형이다라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벌한 분이 입지 중량을 언급을 안 했으면은 원료 지수 가지고 1만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언급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내용들을 그냥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생산지가 있고요. 여기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이 있는 거야. 그럼 공장이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원료 지향형. 아니다. 시장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그 시장 지향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장이 그럼 어디에 가까운 유리하냐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뭐죠? 생산지에서 뭐를 가져와요? 공장까지 이제 원료를 가져올 거야. 원료를 가져올 때 뭐가 발생해요? 수송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료를 투입해서 가공해서 만든 것이 제품이 나왔겠죠. 제품 시장에 내다 팔려면 수송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원료 제품 수송비 두 개를 뭐 한다?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아까 이제 우리 여기서 논했던 것처럼 수송비 지향론은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우선 선택하라 그랬을 때 총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 플러스 제품 수송비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두 개를 더하면은 총 수송비가 나와요. 요것이 최소되는 지점에다가 공장 부지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원료 수송비가 생산지에서 가져올 때, 공장 가져올 때 킬로미터당 1조가 들어. 근데 제품 수송비는 킬로미터당 1원이 들어. 그러면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합한 총 수송비가 최소가 되려면은 많이 드는 걸 절약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용이 절약되면서 이윤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드네? 그럼 이걸 절약하는 게 좋기 때문에 공장은 되도록이면은 생산지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료 지향 크다. 근데 이제 이때 수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무게, 중량입니다. 중량, 무게. 근데 가정 원료 중량이 이따만 해요. 이따만한 걸 두고 왔어요.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가공에서 나온 제품의 중량이 요따만해. 그럼 이따만한 걸 가져올 때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 요따만한 걸 내다 팔 때 수송비 많이 들겠어? 당연히 이따만한 게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럼 공장에서 이따만한 게 요따만해졌으니까 공장에서 이 가공했을 때 중량이 줄어들었잖아.
그 중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원료 소비가 더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막 암기하지 마시고 뭘로 완성시키면 되냐면은 이 원료 지수 가지고 완성시키면 돼.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원료 지향이라고 그랬죠. 1보다 크다는 숫자야.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때 우회가 아래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국제원료 중량이 이따만 하고 제품이 요따만 해졌으니까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가공과의 중량이 줄어들었다. 중량 감소 산업이고 당연히 이따만한 걸 공장에 가져올 때 수송비가 요따만한 걸 내다 팔 수송비가 당연히 많이 든다. 이런 논리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료 지수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은 내용이 다 해결이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설명한 것이 입지 중량. 그래서 이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부패하기 쉬운 원료 사용 공장은 이런 공장이 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럼 옮기는 과정 중에 부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한 운송 설비를 추가적으로 이제 갖춘 운송 수단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공허입지 이제 유형 중에서 원료 제한형하고 시장 제한형이라는 두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내용 보충학습에 있는 게 다 그거예요. 근데 보충학습에 그 적한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적한 지점은 첫 번째 줄의 개념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참, 이거는 이제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은 적한 지점. 적한 지점 지향적 산업. 적한 지점이 이제 이게 중간 지점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적 지점이다라고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한 지점 지향적 산업은 이 적한 지점이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적한 지점 보기에 나온 것처럼 운송수단이 급격히 변하는 지점이야. 이 운송수단 급격히 변하는 이 지점에다가 공장을 이제 설치하다 보면은 이 지점이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정유사야, 정유사. 우리가 이제 그 원유를 가져오잖아. 어디서요?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가져오죠. 근데 운송수단이 뭐예요? 유조선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잔뜩 원유를 싣고 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 유조선에다가 원유를 잔뜩 싣고 이제 해상 운송수단이었었죠.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육지에다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 유조선을 철도에 자체를 실어가지고 또 차에 끌고 각 지역마다 유조선 자체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수송비가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정방을 시킨 다음에 원유를 내려가지고 육상 운송수단으로 이게 옮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적한 지점이 정유사 같은 경우 어디냐면 해안가가 되는 거예요. 해안가. 여기가 총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총 운송수 급격히 변하는 지점에서 총수가 최소되는 지점인데 그러한 적한 지점에 갖다 놓는 게 유리한 산업을 적한 지점 지향적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책이 있으니까 약간 개념만 말씀드리고 왜 보충학습 우에 나오는 그 국제원료 그리고 이제 원료지수 공식 이런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송비가 다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죠? 노동비 지향론이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언급했던 이거죠.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분이 더 작다. 그러면 공장 옮기지 않고 그냥 처음에 선택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191페이지 보시면은 노동력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노동 집약적 산업, 미숙력 많이 사용하는 산업, 값싼 노동력을 필요하는 산업,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선호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노동 지향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죠. 노동비의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송비 수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옮겼을 때 아까 표현했던 거죠. 수송비 증가분보다도 노동비 절감분이 더 크다. 그러면 수송비를 강조하는 두 가지 산업은 생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동 지향적 산업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깔려져 있다 보시면 돼요. 수송비 비중은 작고 그리고 저임금 막 이런 말이 나와. 노동, 중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송비 비중은 적고라고 표현하면은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은 탈락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했더니 노동비, 저임금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산업이다? 노동지향적 산업이 됩니다. 때문에 노동지향적 산업은 명칭상에서 이게 드러나 있어요. 아, 노동비가 강조되는구나. 그 노동비가 강조되는 상황은 아까 어떤 경우라고요? 이런 경우야. 요거를 편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직접지향적 산업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지향적 산업. 직접지향적 산업은 바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 집정력이라고 나오죠. 운송비 비중은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해놓고 바로 밑에 비용 절감 효과,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직접지향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지향적 산업이 나올 때는요, 이거 뭘 강조한 거냐면은 요걸 강조한 거예요. 아까 전에. 수송비 증가분보다 집적이 증가분이 더 큰 지점이 있죠. 이런 지점이 직접지향적 산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접지향적 산업을 논할 때도요,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수송비 비중은 적고, 그 수송비 비중이 적고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원료지향형하고 시장지향형은 탈락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저임금, 노동, 이런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모두 탈락돼요. 노동지향론도, 노동지향적 산업도 탈락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직접지향적 산업할 때 여기서 꼭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기술 연관성이야.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산업이죠. 연관되는 산업들은 같이 모여 있어요. 보통 흩어져 있어요. 같이 모여 있잖아. 그래서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산업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비용, 한 곳에 모여 규모가 커진 비용이 절감되는 거를 그 규모의 경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연관성 있는 산업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인다. 이게 집적이야.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위치에다 갖다 놓은 게 뭐라고요? 직접지향적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비 지향론은 노동지향적 산업은 노동이란 말이 나오고 임금이란 말이 나오고 직접지향적 산업은 기술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런 단어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체크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수송비 지향론의 두 가지 원료 지향형하고 시장 지향형 요 내용들이 그나마 언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 공업주론 문제는 배보 이론만 나왔고요. 배보에 대한 논리는 이게 전부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24회 때 20회에는 유일하게 요거 한 문제가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었고 잠깐 전성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15회, 15-1회 때 16회, 17회 이런 것처럼 잠깐 전성기가 이제 있었던 때가 이제 요거를 여쭤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잠깐 전성기에 나왔던 뭐 서너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낼 게 없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입주로는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에이스가 이제 뭐냐면은 입지론은 상호 입지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상호 입지론은 그 보통 이제 15회부터 기준 삼았을 때 15회부터 28회 때까지 계산 문제가 한 11문제 가까이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계산 문제 위주로. 왜냐하면 내용으로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 문제는 필원으로 하나 나오다가 그 29회 때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고 옛날에 나왔던 지문으로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30회 때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될 걸로 거의 뭐 확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럼 상호입지론에서는 그 책에 있는 걸 다 공부하느냐? 뭐 그러지는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몇 가지를 가지고 핵심적인 걸 논하면서 출제위원들이 많이 출제하고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그 계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호입지론에서는 먼저 쓰는 용어를 잡아야 돼. 용어가 이제 크리스탈란 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한 그 상호입지론의 내용을 통한 용어를 정리합한 다음에 계산 문제에 나오는 중용 모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어요. 기타 등등은 몰아쳐서 한꺼번에 나중에 암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호입지론에 대한 논리는 별도의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마다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기본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나중에 되면 이거를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후려쳐 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상호입지론을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